죽비 맞고 정신이 번쩍 들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했는데요. 민변의 김남근 변호사와 문재인 정부 4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코로나, 민생 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환영한다. 문재인 정권 4년 대한민국 흑역사다. 여야의 반응 엇갈렸습니다. 확연하게 엇갈립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무한주기식 청문회,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는 개선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었는데요. 정치권 상황, 정치적 원의 시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오늘 특별연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사면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사법 정의와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판단해야 된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원론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선 곧 사면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터 받아야 됩니다. 지난 재판에서 프로젝트 G 나왔습니다. 사면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김은지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이 있는 주말이었습니다. 잘 보내셨는지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셨는지요? 새로운 한 주 시작하셨어요? 잘 시작했는지요? 어디에서 어떻게 이번 주 시작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4년이 지났습니다. 딱 1년 남았는데 남은 1년 동안 정부 이건 꼭 고쳐주세요. 이건 꼭 해주세요. 바라는 점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8133님께서 기자회견에 기자 말고 서민들 불러서 진짜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기자들은 기사로 이미 다 알잖아요.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서 특별 연설 그리고 기자 문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일단 연설 내용부터 전해드리면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면서 이 집단 면역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백신 접종이 좀 더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반면에 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이 질의응답에서도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도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를 비롯해서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좀 집중했습니다. 네, 올해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했고요. 일자리 문제에 관련해서는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라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질문을 몇 개 받았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면 관련된 또 질문이 나왔어요. 네,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이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이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면을 바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라면서 이 전직 대통령 수감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안타깝지만 이 국민 통합과 사법 정의, 형평성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형평성과 과거의 선례 또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형평성과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형평성에 저는 이렇게 방점이 찍히던데 원론적인 이야기였는데 언론에서는 입장이 바뀌었다. 사면이 될 것 같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요. 앞으로 마구 쏟아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도 있었어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거기서 선을 바로 그었습니다.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 만료가 오늘까지인데요. 어떻게 안 될 것 같죠? 네, 이 지난주 화요일 청문회가 치러진 5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기한이 오늘입니다. 이 5명 중에 2명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이 나머지 3명은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도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황인데요. 만약 오늘까지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고요. 그때도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한테 아무래도 당이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을 모아 청와대의 의견을 전달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라면서도 지도부가 보궐선거 이후 민심을 경청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도덕적으로 흠집내기가 너무 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좀 아쉽다고 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특별연설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만 이 청문회에서는 발탁 취지와 능력을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흠결과 저울질에서 판단해야 한다라면서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청문회 과정으로 인사 발탁이 어려운 상황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괜찮은데 이 다음 정부는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괜찮은데 다음 정부는 좀 유능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청문회를 좀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인 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형식적인 보고서 채택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야당의 인사검증에서 이제 야당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시달렸던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는 좀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서병수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면서 지금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판단했다면서 보고서 채택은 하지 않겠다. 회의는 없다 하고 가버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해석을 너무 빨리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대로 줄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63명이 나왔습니다. 그 일주일 만에 다시 4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난 3월 30일 이후 41일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네, 정부는 최근 감염 재생산 지수가 계속 1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네. 감소세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주 위험한 지점은 좀 지난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퍼지는 등 확진자 규모가 언제든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무섭습니다. 네, 특히 오늘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17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교직원과 전교생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방역에 대한 민감도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이 전국 4만 4천여 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3,200여 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65세 이상 국민들 접종 예약을 받습니다. 네, 65세부터 69세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지난 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예약을 시작한 그 70세에서 74세의 경우 이 예약률이 3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 방역 당국이 고심이 깊은데요. 이 방역 당국은 우려되는 부작용의 확률은 매우 낮고 또 어르신들은 코로나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다면서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네, 백신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포괄적으로 보상을 하기로 했어요. 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중증 환자에 대해서 포괄적 보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인과성이 증명된 환자에게만 이 보상을 실시를 해왔는데 이 백신 불안감을 낮추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지원 대상이 되면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진료비가 지원되고요. 예. 다만 이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 그 장제비 등은 제외가 됩니다. 네, 바로 시행됩니까? 네, 17일부터 시행되고요. 이 시행일 이전의 접종자도 소급 적용됩니다. 자, 우리가 400명대로 줄었는데 일본은 7,000명대 확진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에도 계속 사람들이 막 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급에 아주 불이 났습니다. 지금 선수들만 올림픽에 참석하는 선수들만 먼저 백신을 맞는 것이 이게 좀 선수들한테 특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실망스럽다고 이렇게 좀 불만을 제기하고도 있고요. 일본은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홍준표 의원 때문에 조금 시끄럽네요. 복당 선언하더라고요, 오늘.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복당을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복당 선언을 했는데요. 오늘자로 국민의힘 복당 절차를 밟겠다라며 신한국당에 입당한 이래 본인은 단 한 번도 이 당적을 옮긴 적도 없고 당을 떠난 일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이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고요. 이 밖에서 머문 지난 시간 동안 정치 역정과 부족함을 되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는 걸 초선 의원들이 좀 반대하나요? 김웅 의원하고 연일 설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부지가 날뛴다 막 이런 얘기하고 소금도 곰팡이 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 김웅 의원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최근 홍준표 대표가 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김웅 의원에게 이 정계 입문 1년밖에 안 되는 분이 당대표를 하겠다는 것은 무리다라며 일찍 핀 꽃이 일찍 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김웅 의원이 본인은 매화처럼 살 테니 홍준표 의원은 시들지 않는 조화로 사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홍준표 의원은 선후배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이 막가는 정치 이렇게 재반박을 했습니다. 좀 조롱했네요, 김웅 의원이. 네, 그러자 이번엔 김웅 의원도 이 소금도 오래되면 곰팡이가 나는 법이다라고 재반박을 했습니다. 선후배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막가는 정치다고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화가 나셨나 봐요. 지난달 대북전단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네, 경찰이 압수수색에 이어 박상학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오늘 박상학 대표가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에게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그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대북전단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전에도 전단을 날리겠다고 계속했는데 경찰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한다면서 막지도 못했어요. 그 이후에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뭐 압수수색을 한다 뭐 한다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좀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네, 이성윤 지검장은 과거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을 때 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자 이성윤 지검장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지금 위원회를 열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지난번에 보면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중앙지검장도 검사도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믿어요? 검찰이 지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거 국민의 눈높이하고 많이
뒤처져 있다는 것 한 번 더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검사님들. 공정거래위원회 실적이 20년 만에 가장 적었어요. 네, 이 최근 공정위가 발행한 출판물에 따르면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어긴 기업에 고발이나 과징금 또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한 실적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공정위는 지난해 고발, 이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 제재를 총 1298건 내렸는데요. 2000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조사가 어려워지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전원회의, 소회의 등이 잠시 중단됐다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네. 이 공정위 칼날이 너무 무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게다가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이 전년 동기 19.3% 줄어든 1,840건을 나타낸 이후 해마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검찰입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저승사자라고 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 관계, 불공정 거래가 없어졌을까요? 경제적 양극화가 줄었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게다가 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이 전현직 직원들이 이 청탁 등에 연루되면서 공정위는 2020년도 정부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정위에 지금 일하는 걸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전속 고발권이라고 있어요. 전속 고발권이라고 대기업의 공정거래를 위반했을 때는 공정위가 고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다른 데선 고발을 안 합니다. 수사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선 공약이었고 총선 공약이었는데 이 전속 고발권 폐지가 아직도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전속 고발권을 소극적 행사해가지고 대기업한테 계속 면죄부를 주는, 대기업의 중대한 범죄,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계속 벌하지 않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요? 일 잘못한 거예요. 일 안 한 거예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부터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양극화가 이렇게 심한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년 만에 가장 일을 적게 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유능한 정부를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입양아를 학대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네, 이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도 안 됐는데요.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제 저녁 6시쯤 이 2살 여자아이가 의식을 잃고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 응급실로 왔는데요. 상태가 안 좋아서 인터넷 대형 병원으로 보내졌고 긴급 수술을 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뇌의 3분의 2 이상이 손상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머리에 큰 외상이 없는 걸로 봐서 머리가 크게 흔들려서 뇌출혈이 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학대 같죠? 학대. 네, 그 외에도 심장에 공기가 차 있고 또 아이 얼굴과 몸 곳곳에 멍자국도 있다고 합니다. 이 멍자국은 특히 발생 시기가 서로 달라서 이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아이 부부를 면담한 뒤 30대 부친을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해 8월 24개월이던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요. 양부는 아이가 칭얼거려서 손으로 때렸고 이 맞은 뒤에 아이가 잠이 들더니 깨어나지 않아서 병원으로 데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달에 3차례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면 혜택을 주고 아이들이 있으면 더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학대가 좀 이어지는 것도 같은데요. 한 번에 뿌리 뽑을 수는 없을 거예요. 쉽지는 않죠.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도 없죠. 그런데 이런 아동학대가 벌어졌을 때 엄벌하는 모습을 딱 보이고 다시는 못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좀 사회에서 단호한 잣대를 좀 들이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에 좀 사려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현대제철에서 또 산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현대제철입니다. 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혼자 일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는데요. 자신이 담당하는 설비에서 소음이 나서 홀로 점검에 나섰다가 철제 빔에 끼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험한 작업이었는데 점검이라는 이유로 이 사측이 마련한 2인 근무 권고 대상에서 빠진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이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앞서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는 지난해 여름 50대 노동자가 40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 작업을 하다가 숨진 상황이 있었고 또 재작년엔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지는 등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현대제철입니다. 얼마 전에는 20대 노동자가 평택항에서 철판에 깔려서 숨졌고요. 매일 이런 뉴스를 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업장에 나가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일을 계속 전해야 되는지 중대재해법 다시 한번 빨리 이 빈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흐린 날씨 아래 오늘 오후 정체 심한 편은 아닙니다. 다만 돌발 소식은 꾸준하다 보니까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인데요. 장성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 앞두고 갑자기 줄어드는 속도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천안 쪽으로는 동광주에서 차들이 많아 밀리고 금산사 일대에서는 공사 때문에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청계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고요. 지장을 받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화성휴게소 부근에서 주춤하고 다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서부간선도로 외곽 안양 방향으로 광명대교를 지나서 2차로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이 여파로 고척교부터 광명대교 쪽으로 정체가 심해졌고요. 한강다리 성수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가는데도 고장난 차가 정차하면서 뒷차량들 밀리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문재인 정부 4년 개혁이 멈춰버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문재인 정부 4년을 맞아서 다시 사회 대개혁에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1년 짚어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발간한 민변의 개혁입법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의지를 보여주셔서 네. 과거에는 좀 부동산과 같은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발언을 잘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민생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 이런 것들의 의지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생 개혁에 대해서는 조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가 네. 이런 정치 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좀 강한 그런 의지들을 많이 표명을 하셨는데 네. 아마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민생 개혁에 대해서는 그냥 행정부에 좀 맡기는 그런 식이 아니셨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직접 그런 걸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민변 보고서에도 적극 지지층의 주된 관심사에는 검찰 개혁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주거, 자영업자 보호, 가계부채 등 민생 문제 개혁에 집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썼던데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좀 문재인 정부의 주된 개혁의 방향들이 네. 언론 개혁이나 검찰 개혁이라든가 네. 또는 그 국정원이 이제 국내 정치 같은 데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이제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는 그런 부동산이라든가 가계부채라든가 주거라든가 자영업자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중도를 좀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그 촛불 혁명이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네. 그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공정 경제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고 특히 상징적인 것으로서의 재벌 개혁 같은 것들의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너무 이게 정쟁 국회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재벌 개혁을 할 수가 없었고 또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건이 좀 좋아졌는데
국정의 좀 기조가 재벌들이 신산업 같은 데를 빨리 진출을 해서 네.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벌 개혁 같은 것들의 과제들은 좀 이렇게 쏙 들어왔죠. 멈춰진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있고요. 예. 특히 국민들이 맡긴 그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제 이런 재벌 총수들의 거수기로 전락해 있는 대기업의 이사회들을 이제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이제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국민연금의 스튜어십 코드 같은 거였는데 결국은 뭐 전혀 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질 못해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제대로 된 집중 어떤 개혁에 대한 집중적 의지 같은 건 못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총평을 해주셨는데요. 검찰 개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보시는지요? 뭐 상대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 그다음에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공을 들였고,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민변의 중요한 역할들이 뭐였냐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이 형사 처벌 받을 때 가서 변론해 주는 거였거든요. 예, 맞았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뭐 집회 시위에 참여했다, 뭐 집회를 주최했다 그래서 형사 처벌 받고 이런 것들이 좀 거의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국정원이 그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뭐 그런 댓글 공작을 한다든가 뭐 사찰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런 걸 감시하는 역할도 또 민변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만 뭐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권력기관들이 무도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것들은 이제 뭐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개혁들은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그 20대 그렇게 정쟁 국회였었지만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가지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들이 설립하게 됐고 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되어서 뭐 상당히 진일보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윤석열 총장하고 이제 그 추미애 장관 사이에 있어서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그 논쟁이 이제 상당히 격화되다 보니까 좀 정쟁적으로 흐른 측면들도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되게 상당히 의미 있는 논쟁이었거든요. 법무장관의 입장에서는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명분이 있었고 또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들이 검찰개혁 아니냐 이런 명분이 있었는데 그게 저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잘 정리됐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좀 정치적 공방으로만 좀 흐른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도 큰 아쉬움을 표현했는데요. 부동산 정책의 실책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아마 이제 초기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뭐 빚내라 집사라는 정책까지 쓸 정도로 네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집값 띄우기 정책들을 썼었는데, 네. 그때는 잘 안 먹혔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딱 정리를 하고 그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으로 빨리 선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제대로 정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부세 뭐 보유세 강화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 기조가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공약이나 국정 과제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거든요. 예. 보유세 강화 정책이 오히려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재정특별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재부가 다 눌러버렸거든요.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재인 정부 좀 초기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 이제 임대차법 같은 경우도 좀 임대 전월세 가격이 좀 안정돼 있던 문재인 정부 초기에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들을 통해서 200만 호 정도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 세금 감면 혜택으로의 대가로 그런 걸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임대사업자한테 너무 많은 특혜를 주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통해서 투기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집값 상승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집값을 잡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가 좀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부족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 밑에 건교부 아니면 기재부, 국세청 관료들이 그냥 움직이지 않고 부동산이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뭐 전혀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그런 현상은 없었고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 오르는 것들을 철저하게 막아야 됐다는 의지가 중요했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집값을 잡는 것들은 금융이거든요. 예. 금융하고 세제인데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하는 정책들을 써가지고 가계부채가 한 23% 정도 줄었습니다. 예. 영국도
한 8%, 독일도 5% 이렇게 줄었는데 우리만 25%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 당국자들은 이 가계부채 위험성이나 이 주택담보대출 문제 때문에 그 많은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려서 집값 버블이 생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려는 네. 이제 그런 의지가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유세 같은 정책도 미리 해놔야지 집값이 오를 때 이게 방어적인 기제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집값이 오를 때 이제 막 뒤늦게 이걸 만들다 보니까 그런 집값 안정의 효과들에 있어서는 좀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토부가 주로 했던 것들이 존을 지정해서 뭐 조정대상 구역 같은 것들을 지정해 가지고 조정대상 구역을 지정하면 이제 거기에 LTV나 뭐 세제나 이런 걸 강화해서 집값을 잡는 방식인데 문제는 그 지구를 지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집값이 이미 상당히 올라 있어야지만 지구 지정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걸 분석을 해서 지구 지정을 하자라고 논의하는 사이에 또 한 1년 가고 그러니까 2, 3년 돼야지 이제 지구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집값은 다 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자꾸 뒷북 행정이다라는 비판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좀 문재인 정부가 이 뭐 뒷북 행정이다 이제 뭐 핀셋 규제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부동산에 전력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좀 적극적인 의지는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085님께서 정부가 너무 나약했다. 문재인은 너무 관대했다. 누가 이 정권에게 부자 만들어 달라고 했나. 삐뚤어진 나라를 바로 잡아달라고 명령했지. 이렇게 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어떤 실책을 바로 잡아야 될까요?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펴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좀 부동산 정책 수정 준비 중인 것 같은데 뭐부터 해라? 저는 할 것보다 기조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기조를요? 예. 지금 방향은 틀리지 않습니까? 뭐 종부세 강화했고 보유세 강화하는 정책을 했고 예. 또 그다음에 DSR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득 능력, 상환 능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과잉 대출을 받는 것들을 이제 규제를 했고 그러면서 집값이 조금씩 안정돼 왔었거든요. 네. 그 4.7 재보선 때문에 뭐 재건축 규제나 이런 얘기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안정화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주도를 해서 이제 그 젊은 중산층들이 기대하고 있는 좀 더 저렴한 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를 보여줬는데 네. 이런 정책이 꾸준히 진행이 되게 되면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여당 내에서 갑자기 이제 민심을 거꾸로 읽어가지고 너무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해서 우리가 선거에서 졌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뭐 종부세 기준을 완화를 해야 된다든가 뭐 대출 규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빚내서 집 사게 해야 된다든가 선거 이후에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조가 이제 혼선을 주고 있는 거죠.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주면서 다시 집값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 기조들을 잘 유지하면서 밀고 나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 초기에 개헌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촛불. 거기다가 또 180석 되니까 개헌으로 우리가 몇 발짝 가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개헌에 대한 합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근데 개헌이라는 건 보통은 이제 그 한번 사회에 큰 변혁이 일어나가지고 과거의 어떤 체제로서는 더 이상 사회 통합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웠다라는 반성적 고려가 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전에 있었던 개헌이 87년 그 민주화 대투쟁 이후에 그 기존에 있어서는 그런 그 권위주의 체계로 우리 국가를 운영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반성적 고려에서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2016년 이제 그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대통령도 이제 그런 탄핵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 되니까 우리 사회에 대해서 한번 좀 대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반성적 고려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가 제가 보기엔 좀 중요한 개헌을 할 수 있는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뭐 많은 개헌을 못 한다 그러면 적어도 뭐 한두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포인트 개헌을 하더라도 그런 걸 좀 추진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시기는 좀 놓친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민심과 좀 거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고서를 보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서요. 그런데 4년 동안 우리 사회를 다 바꿀 수 없고 개혁을 다 완성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그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 어떤 정부보다 많은 개혁을 약속을 했거든요. 정치 개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런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재벌 개혁, 불공정한 가불 개혁, 부동산 개혁 많은 개혁을 약속을 했는데 기대가 엄청 컸죠. 네, 기대도 컸죠. 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좀 멈췄어요. 그리고 약간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재벌 대기업들이 그런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된다든가 벤처 기업이나 뭐 유니콘 기업을 키워야 된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노동이나
노동이나 환경이나 이런 규제들을 많이 완화해 줘야 된다는 쪽으로 정부나 그 여당 내에 이제 그렇게 주류적인 기준들이 좀 바뀌다 보니까 처음에 공약했던 그런 공정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희석화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4.7 재보궐선에서 공정을 공약으로 한 게 오세훈 후보였고 박영선 후보는 오히려 혁신 이걸 공약으로 지금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4년 동안에 이렇게 바뀌어진 지형들을 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공정하고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나가야 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공정경제, 공정한 사회 이런 개혁들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게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약속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걸 좀 더 책임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8891님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정책 세우고 여론에 휘둘려서 뒤집으면 정부 못 믿어요. 종부세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거 변호사님 얘기를 잘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러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자, 남은 1년 문재인 정부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이거는 꼭 지켜라. 예. 근데 자꾸 이제 그 대선이나 이런 선거가 앞두고 되다 보니까 표를 계산하면서 나오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표 계산 안 할 수 없죠. 종부세 완화도 사실은 좀 굉장히 저는 정략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지지층들이나 뭐 무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은 정부 여당을 지지를 할 테니까 좀 더 중도층에 있는 뭐 종부세를 내게 된 사람들 같은 것들을 정치적으로 포섭하자. 뭐 이런 것들이 종부세 완화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무슨 개혁에 대한 공약을 했는지 그래서 100대 과제를 뭐로 선정을 했었는지 그런 과제가 제대로 이행이 된 건지 이런 걸 좀 점검해보고 남은 기간이라도 약속한 그런 개혁에 대한 공약 100대 과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전 대통령이 그런 걸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정부 여당의 관료들이라든가 당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 약속했던 그런 공약을 제대로 이행을 하겠다. 공정개혁과 혁신개혁들을 두 바퀴를 양바퀴로 나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들을 좀 보여주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지난 정권과 비교해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뭡니까? 아니 뭐 민주적 개혁이 많이 이루어졌죠.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권력이 남용돼 가지고 뭐 국민들이 조금만 어떤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 데라든가 탄압을 받는 데라든가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그 활용된 데라든가 검찰들이 제대로 된 권력비리 수사 같은 것들을 박근혜 정부 때 하지 못했고 그게 결국 측근 비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까지 이르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저는 상당한 개혁들이 이루어졌다.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우리 사회에 있어 크게 지금 벌어져 왔던 그런 사회 양극화라든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렇게 악화되어 오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그런 좀 노력들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자신감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이 부족했다. 김남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불굴의 희망 최민희, 그리고 일산의 희망 김연아. 네, 안녕하십니까. 일산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 김연아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맞았어요. 특별 연설이 있었는데요. 야당에서는 굉장히 야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연아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늘 오전에 9시 반에 비상대책위원회 제가 공개 발언에서 회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첫째, 너무 자화자찬하시지 마라. 두 번째,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꼭 사과하시라 그랬는데 둘 다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게 말씀하셔가지고 못 들었나 봤네. 글쎄, 연설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연설문은 어제 썼을 텐데요. 근데 뭐 자화자찬, 글쎄요, 뭐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에게 자화자찬 뭐 이런 표현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성과를 얘기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성과를 얘기하시면서 과연 그래서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나?
또 남은 1년 동안 뭘 하시겠다고 하는데 비근한 예로 제가 몇 가지만 들어보면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 이제 유일하게 조금 일종의 실패를 인정하시는 듯한 멘트를 하셨어요. 할 말이 없다고 사과한 거죠. 죽비를 맞은 네. 것처럼 네. 선거에서 크게 이제 일종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근데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대북 문제까지 뭘 하시겠다고 하는 것 중에 어떻게라는 얘기가 빠져 있어요. 너무나 좋은 문구, 뭐 투기도 잡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도 달성시켜 주시고 또 뭐 북한의 협력도 얻어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것에 하나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솔직히 저는 듣는 내내 자화자찬의 그 문제보다는 조금 공허했습니다. 공허했다. 최민희. 자화자찬이 없던데. 아니 그러니까요. 저거 되게 전반적인 그 연설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자성의 기조였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그냥 실패를 인정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투기를 억제하고 뭐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결과가 부동산 값이 안정돼야 되는데 폭등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반성이고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이건 국민의 저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대통령께서 나 뭐 잘했다 이럴 상황이라는 인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글쎄 그게 보기에 따라 자화자찬으로 보일 수 있을까? 저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언론개혁에 손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정권 초기에 시작해야지. 네, 좀 아까 그 참여연대 분이 나오셔서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매진했다는데 그거는 인식이 틀리셨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리셨어요. 문재인 정부의 소위 방송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종편 특혜 정책이 계속 지속됐고 나중에 만 3년 차 들어서면서 종편 특혜에 그 머스트 캐리 의무 전송을 폐지했는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개혁 부분은 정말 손도 하나도 못 대고 지금까지 온 부분이 저로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문자에 대해서도. 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뭐 문자로 의견 보낼 수 있다. 이건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스스로를 칭하면서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라고 하니 더 예의 바르게 문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 이것이 일부 지지자들에게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사실 궁금했습니다. 저는 근데 아무튼 그 댓글 문제까지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조금 했어요. 옛날에 TV 토론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가 이명박 아바타입니까? 이걸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후보한테. 이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 말인데. 근데 거기에서도 얘기하는 걸 보면 이 문제가 또 관심사구나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김선아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국민의힘도 좀 한번 머리를 좀 써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얘기합니다. 김연아 위원님. 네, 아니 근데 아까 저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오늘 연설문에서는 문자 얘기나 이런 게 하신 게 아니었고 질의응답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네. 저도 이렇게 연설문 자체에서는 약간 그래도 이게 총선 실패에 대한 그 영향이 있나 보다 되게 좀 예전보다는 드라이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연설문에 빠진 일종의 아까 제가 비판했던 자화자찬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부분이었죠? 자화자찬이 어떤 부분이었죠? 아니요, 인사 검증? 그것도 예, 그쵸. 자화자찬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굳이 제가 얘기하자면 반론, 변명 이 사람을 한 데 대해서 다른 이런 점도 있었다라고 얘기했지. 국민의힘에서는 그 인사검증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게 굉장히 좀 아니 그 걸렸군요. 의외로 되게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오늘까지 시간이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그리고 네. 어제 당정 회의를 하면서도 좀 일부 민심을 살피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대통령의 반응은 그냥 임명하겠구나, 임명 강행하겠구나라는 뉘앙스를 좀 이렇게 강하게 받는 멘트였고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7원칙 지금 하나도 못 지키고 있어요. 주민등록 위장 전입한 사람들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논문 표절
본인은 직접 아니지만 배우자 뭐 논문 표절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해수부 장관 부인 그 도자기 문제는 저는 사실상 현행법을 어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런 걸 바랬어요. 아, 내가 인사원칙을 되게 강하게 주장해서 처음에 되게 잘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다 암묵적으로 관행으로 해와서 진짜 사람 찾기가 어려웠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뭐 일부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는 지명을 철회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야당이 비판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다. 오히려 청문회 제도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위장 전입이 다 위장 전입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었어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돈 벌려고. 부동산 문제로. 그 위장 전입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위장 전입 한 번도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별개로. 그다음에 논문 표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표절 아닌 게 그 논문에 같이 조력했던 분들의 1저자, 3저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표절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과학계에서 표절 아니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박준영 후보자의 도자기 문제 이 부분은 얼마 이득 본 건가요? 뭘 한 건가요? 그게 다 모호하더라고요. 자료가 구체적으로 없어요. 얼마짜리를 들여와서 얼마를 팔아서 밀수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걸 본인이 가지수와 금액을 신고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좀 그러니까 해주시면 그 자료는 좋겠는데. 도자기를 갖고 있는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판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건 팔았으면. 판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가게가 고양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지인들이 확인해서. 그 가게를 찍어가지고 왔는데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가게에 도자기가 진열이 되어 있어요. 얼마를 팔았는지도 그분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확인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박준영 내정자의 댁에서는 특이한 일이 발생했어요. 해수부 노조가 이분이 꼭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분이다라는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경우는 또 드물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예를 들어 우리 해운회사 도산 때 일 처리를 잘했다. 능력이 있다. 이 얘기를 노조가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자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으로 여야가 청문위원들이 사실을 좀 확인해서 밝혀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를 들면 논문 표절이라고 야당이 규정하면 논문 표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영욱 내정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 부분은 이분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그래서 노영욱 내정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닌 건 아닌 것으로 야당에서도 띄어내주고 그래서 임혜숙 내정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논문 표절은 과학계가 아니라는데 과학계 심사를 했더라고요. 신속하게. 그래서 좀 그동안에 못 보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김우성님께서 인사검증은 먼저 참된 사람을 선출해서 능력을 검증해야지 부정한 인간을 놓고 검증하라면 됩니까? 이런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오늘 국회가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임혜숙, 노영욱, 박준영 장관 어떻게 됩니까? 총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지금 다 원해잖아요. 오늘 서병수 국민의힘에서는 위원장이 네, 오늘 회의를 안 하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김부겸 총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데 그거는 또. 왜 그렇죠? 그건 또 연관성이 너무 별로 없는 것 어쨌든 같아요. 저는 그 인사 문제는 이제 총리권하고 장관권 5개 장관권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장관으로서 한번 청문회를 거쳤잖아요. 네, 별 그리고 문제 없이 이렇게 또 지나갔죠. 그때는 보고서를 채택을 했고 사실 네. 그 이후에 드러난 것은 라임 사태 정도 한 건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야당이 충분히 문제가 해소됐다고 되지 않아서 뭐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저는 뭐 청문 보고서 채택을 못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수적으로 지금 많이 열세에 있고 5명 장관에 대한 청문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부겸 총리의 김부겸 총리 청문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5명, 특히 문제가 있다고 정의당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그 세 사람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이거는 야당과 청문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대통령이 수용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이런 의사표시로 저는 야당이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거 팩트 체크잖아요. 정의당은 박준영, 임혜숙 후보만 얘기했습니다. 노영우 후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저 개인적인 기책 사유가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야당이 반대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 이게 또 청문회까지 또 보고서까지 채택 안 할 일인지는 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0646님께서 전 대통령 20년, 17년 선고 받아도 사면하라는 둥 말하는 둥 능력 있으면서 사면하라면서 능력 있으면 등용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진우 라이브 2부에서 우리 다시 이어갈까요? 원의 시점은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지적장애 2급인 11살 정남이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럴수록 또 늘어난 건 혼자서 정남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한숨입니다. 배달 업무를 했던 엄마는 정남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 없는 엄마는 눈앞에 닥친 생계 문제와 정남이의 호르몬 치료비가 걱정입니다. 또래보다 작고 느리지만 누구보다 속이 깊은 정남이는 엄마의 고단함을 눈치채고 따뜻하게 엄마를 안아줍니다. 엄마와 정남이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세요.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꿈은 지켜져야 합니다.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KBS가 정남이의 사연을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흐린 가운데 이따금씩 비가 지난 곳이 있는 한 주 시작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은 비가 조금 더 지날 전망인데요. 이들 지역은 내일 새벽이나 아침, 오전까지 지역에 따라 비가 조금 더 내린 뒤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남부나 강원 영서 남부는 오늘 밤 빗방울 정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 대체로 맑은데 비가 내일 오전까지는 이어지는 충청과 남부지방은 흐리다가 내일 낮부터 점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주의 오늘 밤에 시작되는 비는 내일도 가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 차례 모레에도 일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또 모레 아침에 일부 지역으로 비가 좀 더 이어지다가 그칠 전망이라서 비가 자주 내리는 주 초반이 예상됩니다. 한편 또 기온은 높이 올라서 약간씩 더워질 전망인데요. 오늘 서울의 기온은 비가 내리고 또 흐린 탓에 조금은 낮았습니다. 14도대에 머물기도 했는데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의 같은 시각대 기온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중서부 쪽 수도권 쪽으로 더울 전망이고요. 서울이 내일 26도, 춘천 27도까지 오르겠고 목요일은 춘천이 29도까지도 예상돼 중부지방 중심으로 약간씩 더워집니다. 지금 서울 기온 14.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코스피가 20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52.10포인트 급등한 3249.30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달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70세에서 74세 접종 예약률이 27%를 넘겼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에 약 172만 명의 2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 특위를 단독 소집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첫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폐기물 매립지를 둘러싼 수도권 3개 시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김연아 최민희 두 분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191님께서 민주당이 살려면 2명은 이유 불문 임명하면 하면 됩니다 얘기합니다. 2180님께서 장관 다 임명해야 합니다. 1년짜리 장관 국민의힘 이 두 눈 뜨고 감시하세요 얘기합니다. 8429님께서는 털면 다 먼지 납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죠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살려면 2명은 이유 불문하고 임명하면 안 된다는 9191님의 문자에 대해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청와대가 결정할 테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을까요? 다만 이분들을 검증하지 않았다거나, 그러니까 공격 자체가 검증도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자회견 때문에 전부 다 임명할 거다. 저는 이런 건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도 별개 저는 문제죠?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남았습니다. 이제 1년 남았는데 뭘 해야 될까요? 김연아 의원님? 민생, 경제 챙기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도 사실은 과거보다는 개혁이나 공정 이런 얘기보다 경제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연설문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코로나 위에 경제 회복이 빠른 나라라고 일종의 자화자찬 칭찬하시고 팩트일 수도 있어요. 지표상으로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게 대통령이 보시는 지표만큼 일반 국민들한테 체감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규적으로 매달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영업자들 또 지금 매월 월급 받는 분들 중에서도 기업이 구조조정 상태여가지고 터무니없게 월급이 적게 들어오는 그런 어려운 사업장들도 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 소상공인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하신 오늘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코로나를 회복하고 있고 반도체 경쟁력 다 좋은데 그러면 나의 삶은 나의 경제는 이랬을 때 오늘 제가 그래서 아까 허망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잘한 거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나머지 1년 동안 정말 이 코로나로 어려운 국민들을 보살피고 이분들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시는데 저는 전력을 다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민희 의원님. 네, 저거 연설문 꼼꼼하게 봤거든요. 사실 경제 회복이 빠르다. 그런데 그 뒤에 문단이 이게 국민들께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는 바로 그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지금 대한민국이 회복 속도가 빠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이 안 돌아요. 국내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를 정말 깊이 고민해야 돼요. 이건 여야가. 그래서 대통령께서 회복만 빠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돈을 돌리는 걸 뭘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정부가 주는 돈 빼놓고. 의원님, 그 연설문에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설문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의원님 말대로 내 삶이 바뀌었냐, 나빠졌다. 그거 다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예, 그리고 저는 첫 번째가 코로나 종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확실히 종식시켜서 내년 초엔 마스크 벗게 하는 것, 이거에 총력을 기울이면 사실 경제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일단은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개혁의 경우는 저는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제도화만으로도 네.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한 큰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과가 이제 정착되도록 하는 것, 요게 남은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이런 건 조금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해놓은 이 큰 일을 잘 정착시키고 나서 조금 지켜봐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로서 가장 아쉬웠던 게 언론개혁에 손도 못 댔다. 네, 의제화도 못 시켰다는 거라서 첫째는 포탈 편집을 합리화하는 방향, 두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세 번째는 구미디어, 신문에 있어서 ABC 협회를 해체하는 방안 등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꼭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에 대한 김연아 위원님의 생각은 언론개혁에 대한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 네. 종식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종식이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일부는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지만 지금 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이거 종식이라고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코로나가 장기화될 때 어떻게 이것을 같이 견디고 나갈 거냐라는 대책을 만드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종식은 대통령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네, 되게 네. 외생 변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대안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혁의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국민들이 약간 개혁의 피로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혁의 성과는 당시대의 평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려면 정말 이게 정치인들이 자기 치적을 위한 개혁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나 언론이나 검찰 개혁은 역사로부터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개혁의 속도 또 단기간에 드러나는 치적에 열중하면서 이 남은 임기를 마감한다면 저는 오히려 역사적인 평가는 굉장히 더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단기간의 성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간에이로 78님께서 김연아 의원님도 당대표 나가세요. 나경원 전 의원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지자가 하나 왔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오늘 그 주 대표님이 그 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조경태 전 최고위원께서도 출마 선언하셨고, 그래서 지금 속속들이 그 출마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분들이 한 뭐 10분 정도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서부터 이제 저는 뭐 본격적인 당 대표 선거에 돌입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잠시만요. 뉴스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거취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나경원 전 의원이 자기 대표 적합도에서 막 일이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이분 저희 나 대표님의 그 인지도하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2등이 이준석 씨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연아 대표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시간이 네.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아직은 생각이 없고요. 네, 근데 어쨌든 당 대표에 중진들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또 현직 중진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경원 대표는 지금 현직이 아니신데 네. 또 전직 의원들 또 젊은 원내, 김웅 의원은 원내고 이준석 전 최고는 원내. 저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모습 되게 좋아 보입니다. 예. 네. 우선 나경원, 이준석 이분은 전부 원앤데 1, 2위. 네. 네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당권 경쟁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 그럴까요? 지금 갑자기 당대표 경선 이 레이스 과정에서 김웅 검사 하고 전 검사와 홍준표 전 검사께서 둘이서. 설전을 벌이는데 네. 근데 이 설전의 내용이 다 일리가 있어요, 서로.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렇게 시선을 끄는, 언론의 시선을 끄는
노이즈 마케팅. 어뷰징이라고 하죠. 네, 노이즈 마케팅을 잘하고 계시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특정 후보를 만나서 조언하는 모습이 그 당사자에겐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 않겠죠. 근데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께.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별의 시간을 잡아라 뭐라 해가지고 윤석열로 될 것이다. 윤석열만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최근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반응이 없으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약간 시들한 느낌? 근데 그래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또 떠오르고 그런데 뭐 이게 과정이니까요.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 대권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쪽에서 보면 큰일 같지만 네. 민주당의 소위 경선 연기 주장 같은 게 지금은 뭐 일부에겐 핫 이슈겠지만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까먹는 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흐름 속에서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오늘 싶습니다. 대통령 그 특별 연설 중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1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 대선 주자 레이스에 정말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자녀 임기는 저는 좀 짧을 거라고 봐요. 빨리 가고. 근데 이 대선 후보자들한테 1년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무수한 일이 그렇죠. 또 무수한 그 인지도의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9월이나 10월 가을부터는 대선 주자들이 떠오르고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공약 그리고 비전으로 이렇게 또 정치를 이끌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준권 전 교수하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두 분의 또 이 그 설전도 또 뜨거워요. 이거 흥행 요소인가요? 네, 일단 그 이준석 최고의 발언이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오히려 이제 노이즈 마케팅에 제가 봤을 땐 굉장한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말하는 거 보면은 조금 이렇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어떤 이런 페미니즘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보고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이 페미니즘, 여성들의 어려웠던 것들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면 저는 이제 이것들이 사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는 이준석 의원 발언에 100% 공감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네.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또 거기에 굉장히 동의하는 연령대들도 있다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랍게 느꼈고 우리는 그동안 되게 단일한 생각, 서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게 안정적이고 좋다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같은 20대 안에서도 20대 초반, 중반, 후반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게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더 선진화된 사회로 나아가는 어떤 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다른 내용도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내 얘기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또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설명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모두가 군부 독재에 굴복할 때 일어나서 전두환과 싸웠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늘 이렇게 다수파하고는 좀 내부적으로 안 맞아서 그게 이제 민주당 성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늘 시끄럽잖아요. 네. 막 문모닝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요즘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 선거에 계속 이기면서 좀 조용해진 거고 원래 시끄러운 정당이 민주당인데 그 시끄러운 게 나쁘지만은 않다. 그런 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진중권 대 이준석, 김웅 대 홍준표. 국민들이 둘이 뭘로 싸운다는 걸 기억하실까요? 저는 정치인은 자기 부고 빼고는 무조건 언론에 나오는 게 좋다. 그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초선이나 젊은 당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의 대선 레이스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만약에 진짜 저희가 초선에서 또는 젊은 친구들이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네.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혼란이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고 내부에서 사실은 가만히 두면 그렇게 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그 어떤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 혼란이 국민의힘에게 나쁘지만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용진 후보가 민주당 대권 후보가 될 거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초선이 당대표가 된다는 말은 네. 그 구조상 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네. 그러니까 언론이 박용진 의원을 되게 우호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대권 후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허황된다는 말인가요? 안 된다는 거죠? 구조상 안 되는데 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양당엔 완전히 소용돌이가 일 것이다. 이런 네.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갑자기 뒤통수 땅 그런 것 같은데요. 의문의 일패. 아니, 의문의 1승. 아, 그런가요? 뭐, 아니 아까 정치인은 어디든 부고 말고는 나오는 게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박용진 의원한테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뭐. 자, 여기까지 할까요?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전 의원님 그리고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요새 저희가 채용 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좀 네. 그것으로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버이날 뭐 별 문제 없었고요. 예, 어버이가 멀리 계셔가지고 전화로만 인사를 좀 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프로젝트 G라고 들어보셨나요? 있습니다. 프로젝트 G. 이재용 부회장 사면 프로젝트 아니고요. 네. 승계 프로젝트를 말하는 문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발견해서 현재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가장 핵심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네. 프로젝트 G 먼저 설명드리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내부에서 수립된 승계 계획안이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삼성에서는 부인하고 있죠. 부인하요. 제가 보따리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는 문건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있었어요. 네, 여기서 G가 거버넌스라고 해서 지배구조 약자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핵심 쟁점이다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요. 거의 첫 번째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저 법정에서 두 검찰과 삼성이 강하게 부딪혔는데 이 문건을 두고 부딪혔어요. 네,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핵심 증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증인신문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 문건을 두고 삼성 직원, 전직 직원이 나와가지고는 이야기했습니다. 관련된 문건과 삼성 계열사의 합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이렇게 알려진 인사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프로젝트 승계 관련돼서 승계가 있었으나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 아니 이재용 부회장 일인데 이 승계가 진행되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용 부회장이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고 있었다. 난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문건이 중요합니다. 증인심은 어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어디까지 보고가 됐냐, 이재용 부회장이 알았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예, 보통은 그런 상황에선 제일 윗선은 항상 몰랐다 이렇게 부인을 하긴 하는데요. 아니 자기 재산이 불어나는 거고 자기 문제지만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이 합병 방안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했는지 검찰이 집중적으로 핵심 증인에게 물었는데 이 과정에서 VC 정체를 두고 또 검찰과 증인 사이에 말이 오갔습니다. VC 아느냐 누구냐 이렇게 계속 물어봤죠. 네, 이제 그러니까 바이스 체어맨, 그러니까 부회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삼성 내부 문건과 이메일에 VC란 표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직접 제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까지 그것이 보고됐는지 여부를 검찰이 계속해서 따져 물은 건데요. 네, VC가 삼성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요. 이제 이메일을 예를 들어보면요. 네. 최 변호사님 VC 보고 후 일정이 첨부처럼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VC 보고 후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이메일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계속해서 이제
캐물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물으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긴 합니다. 직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런데 또 이제 기억 안 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희미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추측한다면 바이스 체어맨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겠죠. 네. 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하도 부인을 하다 보니까 이재용 검찰 쪽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가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어떤 식이냐면요. 증인이 이메일로 보고한 것들을 보면 당시에 삼성 미래전략실 부장과 연락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 위에 상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김종중 전략 1팀장 또 그 위에 누구냐. 최지성 실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가장 위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라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결과적으로 증인이 그렇게 기억한다라는 식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삼성에서는 이렇게 존엄이라고 해야 되나요? 삼성에서는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약자를 써요. 총수일가에 대해서 그렇죠. 이건희 회장은 A고요. 홍나희 여사는 A-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재용 부회장은 JY, 그리고 이부진 사장은 BJ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약자를 쓰는 사람들이 몇 명만 있어요. 몇 명만 있습니다. 7925님께서 VC 혹시 비타민C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홍소연님께서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 나와서도 몰랐다고만 했잖아요. 몰랐다고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 이 프로젝트 G에 대해서 이 신문은 검찰 쪽에서만 했습니까? 삼성도 했습니까? 아니요. 검찰만 했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삼성에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쪽 신문만으로 그날 하루 종일 진행이 됐거든요. 네. 이것도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기일에 검찰이 한 번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한 증인을 가지고 검찰이 한 번 더 한다고요? 네. 이제 그날 물어볼 걸 다 물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더 불러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증인은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 신문을 변호인들이 하잖아요. 네. 변호인은 이 사람을 대상으로 3번이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변호인들 삼성 측에서 3번 하고 나서 또 검찰이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반대신문도 제주신문을 하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6월 내내 아마 이 해당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이런 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재판과 관련해서 삼성 관계자랑 접촉하지 말고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의 줬다고 합니다. 근데 밖에 있고 삼성 관련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퇴사 다른 데로 옮겼다라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관계가 여전히 좀 있는 측면들이 있겠죠. 인연이라는 측면도 그렇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불법 승계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3, 4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해당 증인이 워낙 많고 또 증거 자료가 다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거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다음 달부터는 매주 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 불법 승계 재판 전에 그 뇌물로 지금 구속돼 있는데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언론에서 사면론을 다시 띄울 겁니다. 그래서 8.15 전에 굉장히 여론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언론이 삼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여러분께서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군사법원 성범죄 판결문 160건 가까이가 전수 분석한 보도 나왔습니다. 네, 국방부의 성범죄 관련된 판결문을 전수 보도했습니다. 네, 군사법원은 국방부 산하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방부가 지난 2월 달부터 판결문 열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져서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한 건데요. 좋은 보도했네요. 네, 그렇죠. 사실 저도 보면서 놓쳤다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좋은 보도입니다. 예, 최근 2년간의 각 군의 성범죄 판결문 158건을 전수 분석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랬더니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 군 중심적인 사고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대중에게 공개되는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주소가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그거 잘못됐네요. 네, 그렇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가해자는 A 이렇게 쓰여 있고 철저히 가려져 있는데요. 군 입대를 앞둔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 당했던 14살짜리 학생인데 이 학생의 당시 집 주소가 판결문에 그대로 쓰여 있고요. 아니, 가해자는 가려놓고 피해자는 노출해놨다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고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건데요. 아주 기계적으로 이 판결문 공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해자 부분들은 가리면서 심지어 피해자의 성과
생년월일까지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실명화 작업했다. 군사법원에선 강조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감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군대에서는 이 성관계된 거 이런 내용이 나오면 잘 처리 안 하고 이렇게 쉬쉬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처벌도 좀 안 하려고 그러고. 네, 실제로 그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군대 안에서 성범죄 저질러서 1심에서 징역형 이상의 실형 선고받은 비율이 10%대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국감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군대 성범죄는 잘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그 공식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렇군요. 네, 솜방망이 처벌이 눈에 띈다 이렇게 오마이뉴스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예. 그 판결문들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네. 탄원서 같은 것도 감경 요소라고 하면서 봐주는 데 쓰였다라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면서 재판 종료할 때까지 합의도 안 하는 상황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부대 사람들이 탄원서 냈기 때문에 죄를 봐준다 이런 표현들이 판결문에 실제로 있다라고 해요. 예. 이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참 얼마나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감성이 부족한지라고 알 수 있는데요. 예. 또 군 내부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사건이 덮이는 경우도 말씀처럼 많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예.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국방부 비공개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성희롱을 경험한 남녀 간부 200명 넘게에게 물어봤는데 사건 축소 은폐했다 25%, 내가 문제가 있다고 비난받고 따돌림 당했다 16.5%, 신고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14.5%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군 사단장이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일과 시간 이후에 따로 불러가지고 강제추행을 했어요. 그런데 부대원들이 아니 사단장 부하들이 탄원서 썼다고 정상 참작, 감경, 이래서 벌금형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형을 받는 비율은 지극히 낮습니다. 네, 게다가 기소 자체도 낮다라는 게 이번에 나온 사실인데요. 송기현 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통해서 받은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군 형사 사건으로 입건된 성범죄 사건 중에서 44%밖에 기소가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유무죄 다투지도 않고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제 군대에서 이런 어두운 역사하고는 좀 이별해야 될 텐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감시가 좀 안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군사법원은 사실은 잘 공개가 되지 않고 민간인들이 가서 방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런 폐쇄성을 더더욱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런 판결문이 더 공개가 되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오마이뉴스의 보도였습니다. 오성근님께서 자신의 승계를 위한 계획도 보고받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을 그룹 경영을 위하여 사면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따끔한 지적이었습니다. 청문회 보면 회장님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지재권 면제 선언이 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백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면제하겠다, 특허권 면제하겠다고 했는데 EU 정상들은 좀 부정적이에요. 왜 그렇죠? 네, 이제 백신 공급에 효과가 별로 없는 방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수출 규제 푸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지적재산권만 풀어주면 뭐예요? 다른 것도 수출 규제도 풀고 그다음에 원료,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네. 내용들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얘기합니다. 네, 미국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식으로 EU 정상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 프랑스, 이탈리아는 바이든 방침에 대해서 좀 반겼었는데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라고 하고요. 그래요. 메르켈 총리도 특허를 그냥 제공하고 품질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기회보다 위험이 더 크다 이런 비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좀 그런 속내도 있는데요. 독일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라는 거죠. 독일 기업이 이걸 만들었으니까 그 그렇죠.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속내가 좀 섞여 있는 거죠. 실제적인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것 플러스 그런 경제적 이익을 뺏기기 싫다라는 것도 있어 보여서 사실 좀 비판이 많습니다. 전 인류적 재앙이니까 전 인류한테 좀
풀어서 공언해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바이든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이 특허권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술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장기적인 법정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내부에서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그렇죠. 전시 상황 아닙니까? 미국과 지금 유럽에서 다툴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한시가 급한데요. 빨리 좀 지적재산권 풀고 그리고 수출 원료도 규제 풀고 예. 다 풀어야죠. 네, 그렇죠. 사실 서로 삿대질할 게 아니라 둘 다 나서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네가 먼저 해라, 네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야기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보편적인 접근법과 지재권 한시적 유예 둘 다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개인주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한테 이 바이러스가 치명타를 날리고 있어서 전 인류적으로 좀 나서야 됩니다. 이 강대국이라는 그리고 뭐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이 이 문제는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백신이 남아 돈다면서요. 여행 와라, 관광 와라 이런 광고까지 하고 있죠. 예.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오늘 비도 오락가락하면서 차를 두고 나오신 분들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평소보다 정체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군자에서 서창분기점까지만 7km 막힙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석수에서 광명터널, 안현분기점에서 신천, 남동에서 문학 사이로 천천히 지나가고요. 반대 성남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만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부근에서 주춤하고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도 느리게 이동을 합니다. 반대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모두 대저분기점부터 덕천까지 부산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광산에서 산월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천안 방향으로도 동광주에서만 속도를 줄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통. 안진아 선아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생통에서 계속 강동구 택배 문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예. 결국 총파업까지 갔어요. 자, 이제 총파업은 이 정도로 심각하다. 네. 전국적으로 400여 개의 공원형 아파트 또는 지상 출입 금지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게 400개나 지금 다라고 스물스물 늘어나더니 네. 그리고는 고덕동에 5,000세대 대규모 아파트가 정점을 찍은 거죠. 네. 그럼 하루 종일 20km를 걸어 다녀야 되고 시간이 훨씬 서너 시간 더 걸리고 네. 그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들도 지상 출입 금지를 이렇게 다들 확대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일 못한다. 지하로 들어가서 컴컴한 데에서 허리를 하루 종일 숙이고 일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 총파업을 결의를 해놨습니다. 6천 명 정도 투표해서 80% 결의해놨는데 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 지금 돌아왔는데요. 정부가 전격적으로 손 놓고 있지 않겠다. 그 안경덕 고용노동장관이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예. 열심히 착하게 살아왔다고 야당도 칭찬했잖아요. 네. 그분이 직접 나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고 지하에서 저상층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그다음에 이 문제 정부가 방치하지 않고 지상 공원형 아파트 택배 문제 사회적 협의기구를 하자. 택배 본사, 물류협회, 택배 노동자, 택배 노조, 정부 이 사회적 합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정부가 정식 제안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죠. 네.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는 지금 입주자 대표자하고 택배 노조분들하고만 갈등으로 이렇게 부각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입주자 대표자님들은 처음에는 지상에 차량이 안 다니면 더 안전할까 봐는 소박한 생각으로 시작한 게 맞거든요. 예. 그분들이 무조건 갑질하려고 처음부터 맘먹은 건 아니니까. 네. 근데 택배 본사가 거기에 어이없이 합의를 해준 겁니다. 우리 주진아베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예. 그런 요청이 왔을 때 택배 본사가 그건 어렵다. 지하로만 들어가는 것은 그 고탑 차량에서 허리를 피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렵다고 했었는데 어이없이 합의를 해줘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이 이렇게 꼬였는데 택배 본사는 나몰라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협의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해서 해법을 찾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진경호 전국 택배노조 위원장님하고 방금 전에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네. 방송 대기 중에. 그래서 굉장히 정부의 제안이 매우 전향적 적극적이고 저희들 또 논의 테이블에 적극 참여하겠다. 그리고 총파업은 유보하겠다. 당분간은. 예. 그러니까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네. 정부가 나서겠다. 이 말 한마디로도 네. 파업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지혜로운 좀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이게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대화와 또는 상생의 지혜로 푸는 게 사실 그 전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예. 택배 본사하고 입주자 대표자분들이 아무리 뭐 미리 사전 고지를 했다고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오늘 방금 또 저기 중소상공인들 관련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손실보상제하고 소급 적용 촉구 집회 예. 세종시에서 하고 왔다고. 예. 그래서 저는 못 갔지만 민생경제연구소 공동 주최를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오늘 걸어다 보니까 방송으로 민주당사 앞에 네. 많은 시민들이 개혁과 민생을 동시에 제대로 추진해라. 네. 개혁을 제대로 안 하고 민생 문제를 제대로 못 챙겨서 선거에서 패배했는데 마치 개혁을 많이 하고 뭐 종부세 같은 것을 제대로 정상화해서 선거에서 패배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민당 네. 일각이 그걸 비판하는 집회도 역시 이제 종부세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들렸다 왔고요. 네. 또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그 삼성그룹의 피해자들, 네. 삼성생명으로부터 안보 못 받은 분들, 삼성물산에 강제 철거당할 때 세입자들, 그다음에 여전히 해고자들 이분들이 모여서 이런 도대체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조차 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의를 위해서 특혜 사면을 줄 수 있느냐. 네.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삼성 총수 일가들 그나마 2년 6개월형도 특혜인데 네. 그것도 이제 절반 살았는데 벌써 사면이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다음에 지금 다른 재판도 시작됐잖아요. 아까 뉴스 브리핑에 나온 것처럼. 네. 아니 다른 재판이 아직 형도 확정하는데 어떻게 사면이냐 하면서 울부짖는 기자회견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0798님께서 안진걸 소장님께서 이렇게 애써주시니까 하나씩 해결되려는 좋은 기운이 보이네요. 항상 예. 감사드립니다. 항상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될 때까지 끝까지. 근데 지금 그렇죠. 오늘 이제 택배 그게 이슈는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온 국민이 지금 관심 있는 이제 본론으로 인터넷 서비스 속도 문제. 알았어요. 자, 피켓팅 한번 하겠습니다. 피켓팅 여기서. 자, 예. KT에서 먼저 걸렸잖아요. 예. 이썸님이 그 유튜브 이썸님의 폭로로. 네. 10GB 속도라고 해서 10만 원 가까운 돈 냈더니 100분의 1인 100MB 속도였다. 예. KT가 무려 24명이 그런 잘못이 확인됐다.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럼 KT만 그랬겠느냐? 네. 아니면 10GB에서만 그랬겠느냐라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제보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참여연대 강당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KT 인터넷 설치를 하는 분들이 KT 서비스라는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의 대표자들과 동료들과 그다음에 KT의 또 양심적 직원들이 만든 노조가 KT 새노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기자회견장 와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예. 자, 개통을 할 때 우리가 10기가나 5기가나 1기가로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고 돈을 내잖아요. 그게 속도가 빠를수록 돈을 많이 냅니다. 근데 현장에서 기사님들이 개통을 할 때 그 속도가 나오는지 측정을 한답니다. 근데 어느 날 KT가 그 전에는 80% 정도까지 속도를 맞춰라고 했는데 네. 어느 날 60% 속도만 나와도 그냥 개통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아하. 자, 그러니까 주진우 기사님이랑 안진걸 기사님 가서 네. 이제 인터넷에 설치를 하잖아요. 우리가 네. 이사 가거나 새로 신규로. 네. 근데 보니까 이분이 요금제가 5기가예요. 그럼 5기가 속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네. 개통하면서 측정해 보니까 한 1기가밖에 안 되고 막 2기가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개통을 해준 겁니다. 네. 원래 속도가 안 나면 예를 들면
속도가 안 나니까 지금 개통처를 위해서 요금을 이대로 받으면 안 된다. 속도에 난 만큼의 저렴한 요금제를 받거나 아니면 속도를 맞춰주는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중요한 제보가 지금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미 이건 좀 알려진데 그렇게 개통 시 완전히 소비자들하고 노동자의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는 거 확인됐고 두 번째 그러면 보상을 해주느냐 개통 그 속도에도 안 맞는 거 심지어 개통 기준도 낮췄다 그랬잖아요. 최저 보상 기준은 그러니까 최저 속도 보상 기준은 예를 들면 30%에서 50%게 되질 않아요. 속도가. 네. 그러니까 10기가인데 3기가 이상만 되면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말이죠?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온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다 집에서 네. 요즘 텔레비전 다 그냥 안테나 세워가지고 보지 네. 않고요. 다 KT, LG 다 이 망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 듣자고요. 우리가 지금 KT와 다른 회사들한테 지금 속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면 IT 전문 유튜브 이썸님이 속도가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폭로를 해서 따져봤더니 지금 진짜 맞는 거 아니에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일 거라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속속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 KT의 그 내부자들, 공익 제보자들, 양심적인 노동자들이 나선 거예요. 맞다. 개통 기준 만약에 10기가면 10기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60% 정도 속도면 개통을 해버리고 근데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그걸 빨리 개통하고 딴 데 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겨우 최저임금 정도를 받아요. 이분들의 처우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양심에 마음이 아팠겠죠. 오늘 기자회견 와서 그 부분을 다 생생히 증언한 겁니다. 개통 기준 자체가 낮고 그다음에 최저보상 기준은 더 낮다. 이건 국민기업으로서 KT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라는 양심 선언을 사실상 하신 거고. 이거 KT 이용자들한테 다 보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KT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SK텔레콤 그다음에 유플러스 그다음에 다른 케이블 인터넷 연결도 다 속도를 안 맞는 거 아니냐는 광범위한 국민들의 비판과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추나무 사람 걸렸네님께서 비빔밥 주문했는데 밥에 콩나물 고추장 있어도 콩나물에 고추장만 있어 다른 건 안 들어있고요. 그래도 환불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 더 저는 생생한 예로 이해도 생각해서 한 이자를 10% 준다 해서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힘들게 고객 그 금융상품 가입했더니 나중에 이자가 3%만 나온 거예요. 그런 꼴이에요. 그보다 비빔밥이 더 나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제 완전한 불안전 판매고 사기성 판매죠. 근데 정부가 전수조사하겠다고 지금 선언했어요. 이건 매우 잘한 겁니다. 이참에 고종님께서 5기가 인터넷 속도 다 속임수라면 정보통신부도 감시 소홀 책임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5G 이야기까지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5G 역시 속도가 20배나 빠를 거라 했는데 LTE보다 실제 4배 정도밖에 빠르지도 않고 안 터지는 데가 많으니까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제대로 보상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하고 국민권익위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적극적으로 민원 낸 분들만 몰래 보상을 해준 거예요. 보상해줬어요? 입막음 보상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 꿀팁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통신 3사에 5G 안 터진다. 지금 가입자가 1,400만인데 그냥 민원 내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지 마시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이 두 군데 적극적으로 민원을 계속 내는 거예요. 언제 잘 안 터졌다라든지 LTE로 강제 전환됐다든지 5G 꺼졌다든지. 그러면 전 국민한테 그 보상 그 요금제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다면. 저희의 주장이 5G 조사에서 이 역시 일정한 금액은 다 보상을 해줘라. 속도가 안 맞았던 데는. 그렇죠. 턱없이 낮았던 데는 이렇게 주장하고 약관도 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개통할 때 그 속도 측정한 다음에 속도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게 해야 돼요. 그렇죠. 측정했더니 기아가 내는 그 비싼 요금제 속도에 맞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개통이 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30%만 속도가 맞으면 30% 이하로 내려 보상해 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최저 속도 보장도 최소한 60% 70% 정도는 맞춰 그 이하로 떨어진 보상해 주는 걸 바꿔야죠.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촉구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해도 일일이 소송해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단소송제 그다음에 이런 중대 과실이 있었을 때는 고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는 징벌 손해배상도 빨리 통과돼야 되는데 저는 정부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이 소극적이다 이런 법부터 통과시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해 봅니다. 6025님께서 안 소장님 목표 정조준하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민생 세퍼트 아닙니다. 스나이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인생 세퍼트. 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20대 청년이 또 산재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요. 예, 이게 평택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사고인데요. 너무 네. 가슴 아픕니다. 네. 군대 갔다 와서 학비라도 벌어보려고 아버지가 일하는 그 일터 부근에서 알바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노동의 소중함, 네. 또 돈 버는 일의 엄중함. 사실 그런 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공고를 했고 아들은 착하게 그걸 받아들여서 했는데 정말 원래 하지도 않던 작업에 갑자기 투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딱 봐도 예를 들면 일반 사무실에서 어떤 단순 알바를 하면 거기서 산재가 생기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도 옛날 건설 현장 일도 해보고 그랬지만 가보면 산재가 딱 생기는 곳이 있거든요. 네. 위험한데. 높이 올라가서 철근 작업이나 이런 거 보조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이러면 그런데 그다음에 당연히 여기는 단순 컨테이너를 나르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가 이렇게 옆문이 열리고 내리는 이런 그런 개방형 컨테이너랍니다. 네. 근데 그 컨테이너 문이 300km가 넘는답니다. 300kg 넘는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열리고 닫힐 때 어떤 사람이 투입되면 네. 그건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죠? 안전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감시하는 감시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단순 알바 청년이 와 있는데 그런 게 전부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300kg 가량의 철제 날개에 깔려서 희생이 됐는데요. 고 김용규님 사건, 구역 김군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 교훈을 얻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미진하지만. 근데 또 이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 아버님이 피눈물 흘리고 계시고 친구들이 지금 다 빈소를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4월 22일 날 지금 이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 회사에서는 평택항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지금 거기에 관계자들 중 한 명은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또 한 간부는 전혀 자기들 잘못이 아니다라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족들이 예를 들면 누군가 와서 책임 있는 사람들 와서 사과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없거나 너무나 부족하니까 이분들이 장례를 못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슈가 돼서 오늘 보니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직접 빈소에 조문을 갔고요. 평택에 있는 정치인들도 다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하고 그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치권이 나서니까 조금 더 해결은 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산재가 날 만한 상황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곳에서는 예를 들면 그 산재 예방 매뉴얼을 철저히 만들고 나중에 법으로 처벌받고 부상하면 뭐합니까? 이미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생명이 숨졌는데, 그러니까 산재 예방 매뉴얼 딱 만든 다음에 그걸 철저히 이행하게 감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경덕 장관이 아까 그 택배 지상공원 출입 금지하는 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사회적 협의 탭을 만들었잖아요. 평택항 등 긴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5월 10일 오늘입니다. 이것도 예. 매우 잘한 겁니다. 노동부가 결국 산재가 발생하는 곳, 산재가 발생할 만한 곳에 전국적으로 그런 지도를 그려놓고 물샐 틈 없는 사전 예방 조치, 그다음에 사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희생은 없어야죠. 꽃다운 또 청년이 꽃다운 예. 청년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 이제는 반복되지 못하도록 여기서 이제 선을 그어야 됩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예. 제재님께서는 민생 도베르만 아니고요. 민생 빈센조 안진걸 소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생생민생통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많이 모자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피로 물든 100일 그래도 쿠데타는 실패하고 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11일이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집계된 희생자만 780명입니다. 군부의 무자비해지는 잔인함에서 무력함을 봅니다. 도시를 파괴하고 수많은 이들을 살해하고 공민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그들이 이 나라를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합니다. 쿠데타는 실패하고 있다고. 우리의 목표를 끝내 이룰 수 있게 모두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미얀마에서 보내왔습니다. 무자비한 군부 탄압 때문에 일상이 파괴됐지만 정부나 산업을 지금 보이콧하고 불복종 운동으로 계속 민주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보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빕니다. (5.18) 북한 개입설 퍼뜨렸던 외무부 대외비 문서 첫 확인.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 직후에 외교부가 북한군 개입설을 가지고 세계 각지에 전파했던 문건이 지금 확인됐습니다. 대외비 문건이었는데요. 외무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전두환 씨가 수장으로 있던 국군 보안사령부의 보고까지 됐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중남미 15개 국가 대사관의 공식 기록을 보니까 해당국에서 이렇게 5.18 민주화운동과 북한을 연계시키는 보도를 나오게 해라. 그렇게 언론 접촉 강화를 해라. 내가 그렇게 강화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개입설을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만든 것은 한국 정부였어요. 군사 쿠데타 세력이었습니다. 군부가 퍼뜨린 이 괴담을 지금껏 써먹고 있어요. 계속 철진한 이야기를 계속 써먹었어요. 그런데 양심선언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그때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런 목소리도 안 나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안타깝습니다. 오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씨는 오늘 재판에도 불출석했고요. 자기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면서 골프 치고 맛있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2030년 한국 1인당 CO2 배출량이 주요국 중에 1위 될지도. 한겨레 기사입니다. 주요 국가들이 계속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놓고 있어요.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요, 한국이 국내 상위 10개국 경제 대국 가운데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좀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지금 2018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렇게 자료를 보면 1등은 솔로몬 제도고 2등 카타르입니다. 미국은 17위고요. 우리나라는 22위입니다. 그런데 미국 등 주요국에서 계속해서 목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도 내놓고 있는데 그대로 된다면 우리가 1위 된대요. 이거는 좀, 아니, 중국과 인도보다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다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지구를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부터 뭐를 해야 될 것인지, 지구 환경을 위해서 뭘 할 건지 고민하고 당장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